여야 4당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8시 지상파 3사가 주최하는 TV토론에 나섭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 맞붙는 TV토론. 정책과 공약, 비전을 놓고 후보들 간의 정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감사 기간에 감사도 받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부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내일 기재위를 시작으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 모두 두세 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재원 조달 방안과 처리 시점 등에서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닭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20대 대선의 첫 4자 TV토론을 앞두고 각 후보별 전략과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8시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대선 표심, 특히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론회인 만큼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제기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TV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자유주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총 발언 시간 안에서 상대를 지목해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데 각종 의혹 제기는 자유주제 토론에서만 최대 7분간 가능합니다. 앞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참고자료 반입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허용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앞세워 정책 역량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능하고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생과는 무관한 허무맹랑한 그 가짜 뉴스나 이 네거티브로 난무한 이 토론이 아니라 국정 능력과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오늘 또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아마 많은 부분이 또 우리 후보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을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깨끗한 후보 이미지를 내세워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TV토론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의 과잉 의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일제히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에 경기도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폭로로 촉발된 과잉 의전 논란. 잔심부름은 물론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리 처방 의혹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도지사 재직 당시 직원의 부당 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겠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김 씨가 공무원의 사적 업무 동원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씨하고 A모 씨 사이에 그 입장을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지만 야당은 명백한 사적 유용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대 본부 내에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태운 소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상식적인 사고를 지닌 가족 구성원도 갖추지 못한 대선 후보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카드를 쥔 김만배와 인질로 잡힌 윤석열이라며 윤 후보는 자신이 잡힌 약점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윤 후보는 어떠한 친분 관계가 없다며 김만배 씨가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가 내일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본격 나섭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내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1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 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게 핵심인데, 여야는 정부가 지출한 추경 규모로는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선 추경 규모가 최소 35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많은 5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추경 증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처리 시점 등에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뒤 4월 결산 이후 초과 세수로 상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추경 처리 시한을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랏빛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본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처리 시점도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대선 이후까지 추경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존의 지출 예산들을 구조조정해서 지출을 줄이고 삭감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별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입장차로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일 열리는 기재위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주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책토론회가 3차 토론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거론한 선제 타격론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관계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3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뜬금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대북 선제 타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그 경박하거나 국민의힘은 대북 선제 타격이 우리 군 작전 개념의 일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발사가 임박하면은 선제 타격, 공중에 있을 때는 요격, 당한 다음에는 대량 응징 보복. 이게 삼축이고 이게 국방백서에 있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도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남북 관계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당과 후보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이재명 후보의 조직 개편 구상을 두고선 국민의힘이 날을 세웠습니다. 관료가 후보의 압박을 먹히지 않으니까 대통령 밑에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여가부 폐지라는 이 과격한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남녀 갈라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 매표 행위를 위한 발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의 원조는 여가부라며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청주, 상당구 등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구 5곳 중 서울 서초구와 대구 중남구 2곳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일괄 복당자들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주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당직 사퇴 시한을 오는 3월 12일로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만 명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일일 확진자 10만 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선대본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들이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 관리 가능치인 10만 6천 명의 84%에 육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방역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합니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날짜를 확정하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해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건을, 이소위는 수사 재판과 관련해 윤미향 의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드디어 이제 만나죠. 전 국민의 관심이 이제 TV 토론에 쏠리고 있는데 오늘 토론의 방식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후보 4명이 맞붙는 오늘 토론회 잠시 후 8시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 토론회 2차례 주제 토론과 2차례 주도권 토론 4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루어지는 주제 토론회는 부동산과 일자리 성장으로 각 20분씩 이어지고요. 주제 토론에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5분 발언 총량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이뤄지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2명 지목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외교안보와 자유토론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각 28분씩 진행됩니다. 이 자유주제 시간에 각종 의혹과 같은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첫 토론의 성적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참고자료 반입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주제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 대장동과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그러니까 뭐 2시간도 이제 안 남았네요.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후보들 별다른 일정 잡지 않고 이 토론 준비에
매진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 출근해서 각종 자료들, 정책 현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앞세워서 정책 영향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대신 녹취록 공방과 같은 김건희 씨 이슈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후보 자질 검증이 아닌 것들은 배제하겠다는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했었고요. 이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김혜경 씨 의전 논란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모처에서 토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후보는 안보 경제 공약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현 정부 실정을 지적해서 이 후보와 연관성을 부각할 계획인데요. 성남 FC 후원 의혹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집참이 가능해진 만큼 윤 후보가 어떤 자료를 꺼내질지도 현재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또 이제 주요 타깃으로 누구를 삼을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두 후보가 이제 어떤 전략일까요? 네, 우선 두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양강 구도를 깨트리는 걸 겁니다. 안 후보에게는 이 3강 진입을, 심 후보에게는 자신의 존재감 부각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여야 후보들과 달리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인과 함께 교수, 의사를 두루 거친 전문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조사도 있었던 만큼 윤 후보와 겹치는 보수층 지지율을 이번 기회에 가져와야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느 정도는 공격을 하겠지만 윤 후보와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가가 이번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약점으로 꼽히는 중도 확장성 극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장동 고발 사주 의혹을 들어서 사법 리스크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정의당으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청년과 노동, 젠더 이슈도 집중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 주최 법정 TV 토론은 오는 21일과 25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총 3번이 남는데요. 이 사자 토론들이 후보들 막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자 토론이 열리게 이제 되는데 그 이전에 설 연휴에 양자 토론을 이제 먼저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이제 불발이 됐었잖아요. 양자 토론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난달 31일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 오늘 토론 이후에 3, 4일 후에 양자 토론을 다시 제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윤 후보의 호남 일정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자료 지참 여부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는 선거 일정도 바쁘고 또 남은 법정 TV 토론을 준비하기에도 빡빡하기 때문에 이 양자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어제 이제 양자 토론을 이제 벌였는데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두 후보 간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이 토론에서 두 후보가 정치, 외교, 경제 두루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토론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단일화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단일화 가능성에도 항상 열려 있는 것이라 답변을 하면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선 이후 김 후보의 내각 참여나 또 야권에서는 종로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물밑 접촉은 없었다. 민주당 희망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후보로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중도층 공략에 또 김 후보 측은 막대한 선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이라서 이 성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일화 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두 후보가 있죠. 윤석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두 사람은 모두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선을 긋고는 있지만 단일화 가능성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설 연휴에도 이 두 양당이 물밑 접촉이 있을 것이다, 논의를 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지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굳이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류를 만들 필요 없다, 변수를 만들 필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 사자구도로 가더라도 사표 심리 때문에 실제 투표에선 윤 후보에게 포가 쏠려 승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단일화 협상에 착수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오히려 지지율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 이 10% 내외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에 출마해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100% 다 보전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 따라서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그 단일화를 시도를 한다면 그 시한은 언제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첫 분수령은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3일과 14일인데요. 네. 다만 후보들의 완주 의지가 강한 만큼 각자 모두가 후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한은 언제냐면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8일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 단일화에 나선다면 그 후보 칸에 사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여기까지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개시일인 다음 달 4일이 마지막 시한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용지가 인쇄 후 단일화에 들어서게 된다면 투표소의 이 사퇴 여부가 게시물 형태로 게시되기 때문에 이 사퇴 단일화 효과는 적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후보 등록 기간 이후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계속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다면 막판에 가서는 단일화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이유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4인 후보 TV 토론 그리고 여야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엇갈린 설 민심 해석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닷새간의 설 연휴가 누구보다 가시방석이었을 사람들 아마도 정치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이번 설 밥상 민심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설 연휴, 양강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서 뚜렷한 민심의 변화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지역을 돌면서 바닥 민심을 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설 민심과 대선 판세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올라가고 제가 항상 비등점. 물이 끓기 위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역량을 믿습니다. 저도 민주당 당대표 된 이래 조국 문제도 사과하고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하나씩 보고 계시다고 봅니다. 쌓이고 있다. 최종 결정 때까지.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해달라는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지 않은 거로 봐가지고는 저희는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설 민심이나 현재 여론 추이가 물이 끓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세가 비등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엔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우세를 갖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재명 반능세를,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 고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같은 설, 다른 민심을 전한 여야,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민심이 어떨지는 대선이 끝나봐야 알겠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 후보의 MBTI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격 유형 검사죠. MBTI.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등 8가지 경향을 조합해서 총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법입니다. MZ세대가 타인의 성격과 취향 판단을 위해서 많이 활용한다는 이 MBTI. 오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토론회에서도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 자신의 MBTI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MBTI님 질문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역시 타고난 대통령감인가요? 같은 MBTI에 버락 오바마님도 있네요. AI 윤석열을 통해 자신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인 ENFJ라고 밝힌 윤 후보.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ENFJ 유형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비판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고 합니다. AI 윤석열이 언급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명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국내에선 배우 정우성, 이정재 그리고 배구 선수 김연경 등도 ENFJ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MBTI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내향적인 I로 시작하는 유형이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고는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험한 시민운동을 했냐면서 울더라라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직업에 따라서 MBTI 결과가 모두 달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사였을 때, 사업가였을 때, 교수였을 때, 그리고 정치인일 때 모두 달랐다며 하는 일에 따라서 최적화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담한 통솔자형인 ENTJ로 밝혀졌습니다. 논리적이고 이론과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토론이나 논쟁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들의 이미지와 좀 비슷한가요? MBTI는 순전히 참고용이니까요. 오늘 저녁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누가 대통령에 더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설 연휴 두 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집에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 예. 뭐 진짜 별다른 사고 없이 새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원 속에서 지냈습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뭐 조금 전에도 사실 그 방송에서 리포트를 하고 분석하는 거 저희도 잘 봤는데 네. 조금 뒤면은 8시부터죠. 이제 사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 TV 토론이 과연 이제 30여일 앞으로 남은 대선판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 8시 한 1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번 대선의 첫 사자 TV 토론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대선은 이제 34일 앞두고 열리는 이제 후보들이 처음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토론회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이제 시청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특히 그 TV 토론의 영향력,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이 TV 토론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 그동안에도 늘 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 뭐 영향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TV 토론이 실제 끝나봐도 또
뭐 누가 잘했다 이걸 가지고 엇갈리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사실은 TV 토론에 아까 뭐 10명 중에 8명이 보겠다 했지만 아마 이제 내일 그 시청률 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생각보다 TV 토론을 많이 안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8시부터 10시까지 하면은 되게 퇴근 시간 무렵, 뭐 저녁 식사 시간 뭐 이런 거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 그 TV 앞에서 그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는 사람들은 되게 나는 누구누구 지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근데 TV 토론의 영향력은 사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실제 보는 사람들은 양쪽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나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 지지자나 또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뭐 이걸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경향이 과거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영향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시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이미 표심이 확정적인 기울어져 있기 지지계층이다.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분석은 지금 최 의원께서 하신 그런 식으로 뭐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약간 좀 지난 대선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양강이라고 하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가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 중후반에서 박빙을 벌이는 물론 이제 일부 조사 40%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열하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미세하지만 이 후보 토론에서 중간층이 어쩌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30입니다. 특히 2030 중에 좀 20대 이 초반 이번 대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지금 양당에서 이게 정체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어떤 새로운 유권자층이에요. 뭐 신인류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빠릅니다. 선거 마지막 날 선거운동기가 마지막 날 누군가 한 사람 그 실수를 하면 표가 쭉 빠지고 반대로 20대 유권자의 가슴을 울리는 공약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표를 많이 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 후보 토론은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양강 구도 속에 관심이 모아졌었던 설 연휴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결국 무산이 됐죠. 자료를 지참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근데 사실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 자료 지참 여부가 왜 토론에서 중요했던 걸까요? 그래서 뭐 당사자들이 유불리 때문에 이제 그런 계산을 했겠죠. 양자 토론 무산된 게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좀 사필 규정의 측면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수 여론은 양자 토론보다는 사자가 토론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법원, 사법부에서도 이제 그런 여론을 중시해서 양자 토론을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자료 지참 여부를 가지고 양자 토론이 어쨌든 결렬되는 걸 보고 좀 다른 측면에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큰일 났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야당하고 뭔가 좀 타협하고 양보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자세가 좀 안 돼 있구나. 우리 여야 정당의 어떤 협상력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줬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양쪽에서 이제 3사람씩 정치인들이 실무 협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 양자 토론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자기 당 후보한테 좀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도 비슷한 견해이긴 하지만 또 이제 약간 다른 측면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실무 협상팀이 이제 그 나와서 협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양자 토론이 무산되니까 서로 자 뭐 자료지참 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산시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양쪽 다 양자 토론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이게 뭐 법원의 그 결정과 무관하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의 입장을 아는 이 실무 협상팀들이 자꾸 다른 핑계를 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지참이라고 하는데 자료지참은요 역대 어느 경우의 토론에도 자료지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자료를 지참하느냐 지참하지 않느냐는 거는 그 토론자의 재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꼭 자료가 있어야 그걸 봐가면서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 나는 그냥 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료지참 여부가 이 토론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핵심 변수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 양쪽은 왜 이걸 핑계로 해서 무산시켰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다 굉장히 양자 토론이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이제 강행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됐었던 그 이유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열렸는데 뭐 정책적 공감대도 있었고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연대를 넘어서 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선에서의 연대 그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라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단일화라는 건 결국 김동연 후보가 대선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까지 사실 여론조사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뭐 본인이 당선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교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정치교체라는 데에 대해서 그래도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그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일부 동의를 좀 할 수 있다면 아마 본인의 목표는 달성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TV 토론을 한 걸 보면 김동연 후보가 의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김동연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 뭔가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연대 뭐 이런 게 아니고 김동연 후보가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어제 이 토론을 하려는 의지가 좀 약해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셨군요. 글쎄요. 일단 정책 토론이 이루어진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지상파나 뭐 종편 이런 데서 중계를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좀 보도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지만 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토론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실시간 뭐 한 17만 명 정도 시청을 했다고. 17만 명이 또 계속 그것만 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득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인데요. 이분이 득표율이 너무 낮으면 사실은 단일화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새로운 물결이란 정당을 창당을 해서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 또 2024년 총선거 이렇게 어떤 정치 교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보다는 완주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아니냐. 뭐 겨우 종로에 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이분이 그렇게 거창하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좀 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승부는 잠시 후 있을 4자 토론이 될 텐데요. 후보들 모두 일정을 비우고 토론회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양강 후보 측은 각각 토론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후보의 소통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초등학생하고까지 소통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와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이렇게 누가 대화가 잘 될 것인지. 저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아마 오늘 또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아마 많은 부분이 또 우리 후보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책과 함께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후보의 전략 중 어느 쪽이 더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4차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두 번째는 자유주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교안보, 네 번째가 일자리 성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에서 자유주제니까 이제 거기서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어떤 주도권 토론이라는 그 형식상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답변하는 사람 막 중간에 답변을 끊고 들어가도 뭐 할 말이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 좀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막 몰아세웠다. 그게 득이 될까요? 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반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선 후보 토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은 저 사람 대통령 할 만하네. 그러니까 이 토론 내용보다도 태도, 그 사람의 그 사용하는 뭐 언어, 눈빛, 진지함, 상대방이 얘기할 때 경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말을 끊고 들어가는지, 일단 꼭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들을 다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당 후보들을 좀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대표들은 우리 후보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런 전망 저런 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기 후보들을 추켜 세우는 게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좀 유권자는 차분한 가운데 오늘부터 대선 후보 토론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사실 TV 토론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많이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시청자들이 저 2시간 내내 집중해서 누구는 뭘 잘했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요. 네. 대개는 그냥 자기가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이 후보가 뭐 전체적으로 뭐 선전했다든지 뭐 잘 방어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상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몇몇 장면들이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몇몇 장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나 일자리나 뭐 이런 데서 나오기보다는 약간은 자유토론 형식, 주도권 토론 형식에서 그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서 뭐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인상에 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또 과하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잘 부각시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시청자들은 그래 저 말은 내가 꼭 묻고 싶은 것이었어.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후보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홍익표, 또 국민의힘의 원희룡, 또 정의당의 김종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지켜본 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니까 눈살이 좀 찌푸려지더라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 토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한 거는 2030 유권자들을 포함한 중도층 또는 중간층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저 후보가 저 내용을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가, 우리 최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네, 비언어적인 태도 또 이미지가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분이 뭐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이제 이때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하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혜경 씨 논란은 이 새로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누군가 질문을 할 거고 이재명 후보가 또 사과하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새로 제기한 의혹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면에 김건희 씨 의혹은 뭐 이미 다 지나간 의혹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또 민주당에서 무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선 후보 토론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양강 구도를 깨고 존재감 부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강 후보들을 향해서 두 후보가 협공하는 모습도 나올 텐데 확실한 지지율 반등 계기까지 만들 수 있을지 들어보려고 근데 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제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 나눠져 있는 데 따라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두 후보한테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국회 의석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젠더 이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공격받을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인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일화 주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좀 각을 세운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주제별로 아마 이 사람들은 결국 양쪽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 뭐 이런 걸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데는 오늘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분들이 2017년 대선 후보 토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경험이 이제 처음 이제 사실상 데뷔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양비론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표를 뺏어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 쪽 표를 뺏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비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정치 경험이나 정책적인 어떤 깊이 같은 게 다른 세 후보보다 훨씬 깊은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후보가 오늘 심상정 후보를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좀 말합니다. 심상정 후보 지난 대선에서 이제 뭐 구로의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잡이배가 뜬다 뭐 그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또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오늘 언급했던 내용들 말고도 오늘 TV 토론에서 두 정치부 베테랑 기자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이 이제 3차례 남아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토론을 유권자들이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망 곁들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후보들의 말싸움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유권자를 상대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또 그걸 주제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사용하는 언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토론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회까지 너무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1일 2월 21일부터 네. 이제 초청 3차례, 초청 외 1차례 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어떻게 해서든 후보들이 좀 합의를 해서 오늘 저녁 같은 토론을 한 2번 정도 좀 더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토론 같은 데서 흔히 왜 정책과 비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얘기하다 보면요. 사실은 다 우리나라가 정말 갑작스럽게 5년 내에 무슨 선진국이 될 것 같은, 그것도 선진국 중에서 아주 상위 선진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라는 게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진정성을 어찌 보면 의심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처음에 취임 당시에 그 취임사 한번 아마 요즘에 새삼스럽게 인터넷과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과연 지켜진 게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저는 이번에도 그 화려한 말 속에 숨은 어떤 그 후보의 진정성, 허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후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아마 관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토론회는 어떻게? 앞으로 몇 남은 번 토론회 정도? 같은 경우는 네. 뭐 저도 그거는 뭐 그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뭐 법정 토론 3번 그리고 오늘 거 하고 의외에 이제 중간에 기간이 좀 많이 붕 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다시 이제 지난번 무산된 토론처럼 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하던 얘기의 연장입니다. 후보 토론은 대선 후보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또 텔레비전 토론의 특징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말하는 태도, 눈빛이 그대로 다 유권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를 많이 줘야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인품까지도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선 후보 토론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현님.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잘한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보다는 실적이다. 이걸 제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20대 대선의 첫 사자 TV 토론을 앞두고 후보별 전략과 또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영하 8도, 파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이 밑돌겠고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가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